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욕망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과 시선과 응시, 기본적인 많은 구조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를 잘 시학이란 측면에서 또한 또 이렇게 이론이란 측면에서 잘 파악을 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신분석학에서 반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 가운데서 반복 강제, 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이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트라우마의 잔상들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시 기억나고 5년, 10년 전, 20년 전, 하루 전, 이틀 전 모든 언어가 기억나는 이미지와 언어 형태로 우리 끊임없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의 기본적인 이 반복 강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시나 문학 작품 다루기 이전에 끊임없이 이론적인 걸 반복해서 해왔는데 이 지연시키는 작업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이제 강도 깊은 분석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욕망의 시약이 이 구술 치료로 형태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까도 어제 얘기했지만 전번에 얘기했던 예이츠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락강의 이제 구술 치료의 시약이란 것이 예이츠 시를 분석하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레셔넬, 그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이츠 시가 시인의 무의식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몸에 드러나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몸에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이라든지 과거에 어렸을 때 기억, 그 다음에 자주 쓰고 있는 그런 빈도수가 높은 그런 어휘들, 그 다음에 시나 그리고 이제 자주 쓰고 있는 담론 형식들, 이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에서의 어떤 전환점, 역사적 전환점.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해 볼 때 예이츠 시인은 결국 상징적인 말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글 쓴 주체는 상징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시적 언어의 상징적 담론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담론으로 주체의 진실을 말을 해주고 반면에 상징적인 남이 보는 나라고 하는 상상적인 나는 결국은 상상적인 어떤 동일시를 계속 드러내게 되죠. 근데 조심스럽게 경청하거나 굉장히 정독을 하는 그런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드러남 자체가 글 쓰는 주체의 진실로 파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근거에서 이렇게 문학 작품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근거는 예이츠의 시 자체가 프로이드의 꿈의 수사학을 많이 예증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구문적인 치환하고 그다음에 의미론적인 압축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이츠의 꿈과 같은 그런 텍스트가 결국은 프로이드의 어떤 말의 실수 같은 걸 드러내게 되고 예이츠의 농담 같은 그런 의도가 결국에는 암시적으로 시인의 자서적인 사실에서 등장해서 결국에는 이 감춰진 진실이 이제 베일을 벗기는 그런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보통 미국에서 나왔던 고백시라고 하는 confessional poetry 에서는 이런 masked and truth, 베일로 감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언어로 남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한 그런 면이 없고 진부한 언어로 나중에 맨 처음엔 고백시가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새로운 걸 많이 줬지만 반복적으로 10년 정도 경과된 다음부터는 고백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반복적인 클리셰 좀 흔한 것이 돼서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갔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이츠 시의 정신분석학적인 이해한다는 것은 이걸로 또 유일한 것이 아니라 이 예이츠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이나 드라마나 혹은 비평 이런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예이츠 시가 과연 정신분석학과 연결될 때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 1893년에 예이츠가 쓴 The Cabin Bells라고 하는 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이츠는 이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쓴 것만큼 그렇게 이 이야기를 꿈을 꾼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거의 길다란 꿈을 꿨는데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산문으로건 운문으로는 시로 쓰든 간에 그 의미를 좀 알고 싶다. 첫 번째 꿈은 하나 비전과 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현상,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름답고 일관성이 있는 그 내용이었고 나로 하여금 뭔가 분명하게 뭔가 조명해주고 환희에 차게끔 비전으로부터 뭔가 기쁜 마음을 줄 수 있었는데 두 번째 꿈에서는 뭔가 혼동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을 등장해서 이 시가 아마 나에게 의미하는 게 많을 것이다. 그 상징적인 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같은 이야기가 아닌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블레이크를 예를 들면서 블레이크는 저자들은 영혼성에 있고 그들은 꿈에서만 의문을 던져줄 수가 있다고 이제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블레이크한 얘기를 예이츠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꿈을 통해서 나온 작품인 더 케빈 벨스가 뭘 얘기하는가? 사실상 이 시는 꿈에 기초한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그 방법론도 적합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에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이미 과정 중이라 이미 말이 결정된 상태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 쓴 것만큼 그대로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꿈은 이제 환상으로 이제 비전으로 이제 형성되고 또 두 번째 꿈은 혼동되고 이제 의미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꿈을 현실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시인 자신이 자기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기가 가지고 생각 이런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망이 락강의 정신분석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락강에 따르면은 욕망은 해석이다. 그래서 이 시가 상징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 자체가 결국에는 상징계에 제시된 상징이 명시된 그런 글 쓰는 주체의 욕망의 담론이 바로 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예이츠가 이렇게 시는 아주 똑같은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뭘 생각해 해주냐면은 시라는 것은 무의식의 담론 텍스트이다. 그리고 무의식의 텍스트는 주체의 욕망의 구조를 표현해주고 그것은 또 환유적으로 표현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락강의 시학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케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노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케빈 벨스의 중요한 노래에서는 그 광대가 여왕을 짝사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광대가 여왕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보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할 때 영혼적으로 나의 영혼을 바쳐서 이제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했는데 되질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죠. 그리고 그래도 실패해서 마지막 마지막 수단으로 케빈 벨스를 보내는데 이 케빈 벨스가 뭔지는 이 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보냈길래? 마지막 최후 수단이 뭘길래? 근데 그 결과 처음에는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거절, 네 번째 마지막에 활짝 열림으로 통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가끔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도 젊은 이들의 사랑의 문,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뭐 거절을 얻기도 하고 10년 기다리기도 하고 뭐 하루 만에 되기도 하고 뭐 온갖 패턴이 있겠죠. 근데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피킹 서브젝트, 말하는 주체가 욕망과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은 따로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욕망을 형성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케빈 벨스는 1983년에 쓰여지고 1893년에 쓰여지고 1894년에 케빈 벨이라고 해서 단수 형태 벨이 원래 케빈 벨스라는 것은
케빈 베리라는 것은 광대가 꽃갈 모자 쓸 때 꽃갈 모자의 캡과 그 끝에 달 방울 같은 것이 베리라고, 케빈 베리라고 광대 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케빈 벨스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하는데 이 케빈 벨스는 벨스만이 복수가 아니라 케빈 벨스 전체에 대한 복수이기도 싶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1899년에 나왔던 그 시집 윈드 어멍 더 리즈라고 하는 갈대 가운데서 바람이라고 상당히 묘한 예이츠의 중요한 시집에서 일부분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전체 시를 이해하면서 이 시를 바라보면 또 조금 더 다른 문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문맥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는데 단순하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 거울 단계, 또 다른 단계, 그 다음에 질문 단계,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의미 결정할 수 없는 미결정적인 그런 의미의 미결정적인 의미와 애매모함을 통해서 이 비평가들을 끊임없이 열어서 과연 이 의미에 불과해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어떤 의미를 지니까 하는 불과한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적 텍스트에 나오는 무시적 언어를 끊임없이 탐구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리얼 미닝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텍스트, 중요한 건 무의식적 텍스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무의식의 언어로 이제 언어를 포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 시적 텍스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스피치, 그게 빈말이든지 정말인지 혹은 empty speech인지 full speech인지 간에 이러한 스피치 이벤트에서 그 갭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갭을 그 럽처 갭을 만들어내서 또 새로운 그 말하는 주체 진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상징계에서 전체가 완벽한 이런 전체적인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균열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균열을 만들어서 이 업체를 바깥으로 떼내야지만 이것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프로이드의 농담이라든지 혹은 말의 실수라든지 동음이어를 발견해서 분석하면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뭘 찾아내야 되나 하면은 꿈의 레터를 수사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은유하고 환유를 끊임없이 추적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평 작업이라든지 또 작품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하나씩 증거를, 에비던스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스 하는 추적을, 흔적을 리트로액티브하게 소급해서 끊임없이 추적해봐야 하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이츠가 자기 글쓴 주체로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짝사랑으로 인한 좌절감하고 그 욕망 자체를 담론에 끊임없이 내려내는데 어떻게 이거를 담론화하는가, 서술하는가를 이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서전적인 문맥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자서전적인 문맥을 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자서전에 보면은 오토바이오그래피 그 글에 보면은 예이츠는 모두 건 자기 아버지인 존 버틀리 예이츠를 그 매드포크 파크라는 영국의 그 장소에 1889년 1월 30일 날 그렇게 자기 방문차 왔던 모두 건우에 대한 첫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인상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서전에 그대로 이제 쓴 말을 보면은 안색이 번득이었고 마치 사과꽃처럼 그 빛이 떨어진 사과꽃처럼 그래서 그녀가 첫날 그 처음 만날 그날 창가 옆에서 그러한 꽃을 사과꽃이 가득 쌓여 있는 나무 옆에 첫날 서 있는 것을 기억한다. 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사과나무 바로 꽃의 옆에서 서 있는 모두건이 벌써 이 예이츠의 짝사랑하는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 첫인상이 남는다고 여신과 같은 그런 모두건의 그 인상이 영원히 이 시인의 기억의 저장고에 아주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아주 강렬하게 strongly imprint 프린트가 되는데 아주 강렬하게 아주 그 하나의 그 일체감을 가지고서 각인이 된 거죠. 예이츠가 굉장히 그 아주 예리한 클레어보이언트라 그러면 아마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의 눈을 얘기하는데 아주 예리한 그 인식을 가지고서 자기의 아주 그 비극적인
참담한 좌절과 욕망의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미래가 이런 걸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기억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자기는 마음 속에 굉장히 용기와 아주 그 제너러시티, 관대함, 열림이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주 평화로운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두곤 그녀가 그 모든 자기 노래 부른 새가 주변에 이제 같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지 그런 걸 통해 아주 멜랑콜리라는 것이 더 이상 우울증이 될 수가 없는 멜랑콜리 러브가 아닌 상태로 돼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생각은 다시 이제 클레버한테 아주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인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예견한 거는 앞으로 기다리는 아주 예언적인 디제스터, 뭔가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에 빠졌지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말하려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난 동안에 나는 내 자신의 마스터가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게 됐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상습병이 걸려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자기의 미래를 미리 점칠 정도의 master of myself 됐다는 것이 시인으로서의 예지의 독특한 면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어떤 아내가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녀가 끊임없이 이 스튜던트라는 학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시인으로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학생의 입장의 삶에 어떤 몫을 감당할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런 문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건이 누군가 그리고 모두건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사랑에 빠진 원인 되는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볼 때 여기서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미래의 어떤 별을 점치는 그런 운명의 점을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는데 스타 크로스드 러브 결국에는 운명적인 사랑이라 할 때 우리가 별이 벌써 이렇게 크로스드 핸 별이 결정시킨 그런 사랑이라고 해서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고는 이제 과거 기억 속에 남아있고 자서전적인 그런 자기의 대표적인 담론에 많이 남아있고 단편적으로 영웅담에도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의 현재 시의 글들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두건에 대한 점철된 모든 사랑의 기억과 사랑의 역사가 초기 시 거의 전반, 후기 시까지도 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예이지의 독특한 그 시적인 면모입니다. 그래서 글 쓰는 주체의 삶이라는 것은 이 인생이란 것은 결국 독자라 하여금 글 쓰는 말하는 주체의 무의식을 인식하게끔 하는데 이 역사가 결국에는 개인적인 역사, 정기적인 사실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구조화시키고 상징적인 언어로 재현됐기 때문인데 바로 이 상징적인 주체라는 것은 말한 주체는 결국에는 이 상징적인 담론을 드러내게 되고 그 진실을 이게 일관성 있는 담론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응집력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자서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예이지의 인생에 있어서의 아주 높낮이 들쭉날쭉한 인생을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불우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의 관계에서도 거부를 당할 때에도 인생의 아주 높은 고결한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프로포즈를 여러 번 했는데 평생 동안 프로포즈를 한 20몇 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처음 1889년에 만났을 때 첫사랑에 빠졌고 91년에 또 청혼을 했으나 또 실패했고 그때는 파리에서 했었죠. 94년에 또다시 프로포즈는 실패를 했고 99년 1900년도에도 또 실패를 좌절을 맛보았고 1903년도에 모드가 마침내 메이저 맥브라이드라는 아일랜드 애국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그래서 1916년에 아일랜드의 1916년에 이제 이스터 라이징이라고는 우리나라 3.1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결국 그때 순교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이지는 그 틈을 타서 또 모두곤에게 교청을 하죠. 또 거절당하고 1917년에 또 모두곤하고 모두곤의 실제 딸인 이절트 곤에게 또 청을 해서 양쪽으로 다 거절당했어요. 자, 이 거절의 역사 집요한 사람이죠.
예지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참 바보 같은 예지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고지순하고도 아무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이제 청을 한 거죠. 그런데 1917년에 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조지 하이들리지라는 여자와 결국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스피킹 서브젝트의 정서적인 삶에서의 무수한 이 전환점이 있는데 이런 문맥에서 1893년에 쓰여진 드림텍스트, 꿈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앞에 썼던 그런 것은 미래, 앞선 미래라고 하는 그 개념, 이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will have been, 미래가 미리 앞서 왔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때, 그래서 미래가 예측이 되면서 동시에 과거로 환원됐을 때 그리고 미래를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시는 중요한 예지 전체 시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이제 텍스가 그 말하는 주체의 진리를 프로이드의 그 어떤 말의 실수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농담으로도 등장시키기도 하는데 농담과 말의 실수 이게 자체가 바로 타자의 언어적인 상징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벨스라고 하는 시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신경증세, 강박관념적인 신경증세의 증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집요하게 한 사람을 몇십 년을 계속되고 청원한다는 것은 요즘 20세기, 21세기를 산 채에서 볼 때는 이거는 큰 증상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상상적인 동일시, 상상계적인 주체와 동일시를 계속함으로 해서 남들이 보는 나 혹은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나와 그 차이점에서 상상적으로 동일시함으로 해서 이미 먼저 벌써 10년 바닥에까지 깔려있던 그런 운명을 결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거죠. 아마 영문학사에서 아주 독특한 또 이제 세계 문학에서 독특한 그런 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괴테에 대해서도 아마 같은 접근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지만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와 정반대로 돈 주환과 같이 끊임없이 사람을 바꿔가는 그런 경우를 또 같은 증상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시를 이제 아주 오랫동안 사실 이 시 한 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고 다른 모든 작품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끊임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의 담론 자체가 바로 이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본다면 제스타고 여왕이 사실상 그 앵거스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역사에서 사랑의 신인 앵거스의 신화하고도 같은 문맥에서 볼 때 단편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거스라는 인물은 사랑과 환희와 시의 시인이기도 한데 자기가 키스함으로 해서 결국 그 키스한 상대방을 그 새로 바꾸는, 그래서 갑자기 케빈 벨스를 쓰고 있는 그런 남자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서 앵거스의 신화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앵거스 메신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제스터하고 이 광대랑 여왕은 상징적으로 이 드림 꿈의 그 레토릭을 이제 수반하는데, 이거는 꿈의 수학은 그 은유와도 같이, 그리고 시적인 스파크, 아까 락강의 그 은유의 개념을 시적인 방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적인 방전도 드러내고 환유도 등장하고 의미와 사실도 등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를 만든 것이게 됩니다. 그 앵거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 케빈 벨스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끊임없이 프로포절과 리젝션을 한 가운데 결국에는 그 말한 주체 무의식을 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스탠자에서 우리는 이 말한 주체가 거울 단계를 겪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에 보면은 제스가 하원으로 걷고 있고, 하원은 아주 지주근도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 영혼을 자기 여왕의 창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소울은 아주 푸른 옷을 입고, 그때 올빼미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 저녁에, 그리고 그 올빼미는 굉장히 조용하고도 가벼운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점점 더 현명한 그런 언어를 가지게 됐어요. 여기 언어가 wise, wisdom, 그 다음에 blue, soul,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가 뭘까? 이렇게 해서 영혼을 다 바쳐서 사랑을 고백해서 여왕에게 보냈는데 그 결과는 But the young queen would not listen.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들을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는 아주 얇은 그런 나이트 가운을 이제 입고 일어나고는 그다음에 육중한 창문을 창틀과 함께 이렇게 빗장을 걸어가지고 닫아버렸어요. 처음 프로포즈가 된 클로즈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참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제 시작한 것이 이번에는 자기의 마음을 보냈는데 마음이 보낼 시기는 올빼미 부엉이가 더 이상 울지 않는 아마 새벽이 돼서 되는 그런 단계가 있죠. 이번에는 붉은 떨리는 옷으로 문을 통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붉고 마음과 그랬더니 이제 스윗한 이제 달콤한 언어로 그 아주 머리카락이 꽃과 같은 나부끼는 그런 머리카락 꿈을 꾸면서 달콤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더 짧게, 아까는 조금 길게 나왔지만 이번엔 더 짧게 그 여왕이 한 태도를 볼 때는 took up her fan from the table. 부채를 가지고 와서는 wave it off. 공중에다가 살짝 이렇게 붙여가지고 날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왕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 하찮은 대꾸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또 다른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영혼을 다 바쳐서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을 보내도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거의 아마 자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광대는 생각을 하죠. 폰더로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사고를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이다 하면서 마지막 말한 말이 케벤 벨스가 있지. 광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가 케벤 벨스가 없으면 광대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케벤 벨스가. 그러면 케벤 벨스를 보내고는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거 아니면 이제 죽는다 이 말이겠죠. 마지막 최후수단. 그럴 때 그때 아침이 밝아왔어. 아침이 그것도 하얗게 밝아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녀가 자주 가는 바로 근처에다 놓았어요. 중요한 거는 거리가 아까 창틀에 놨다가 방문에 놨다가 이번에는 바로 지나가는 옆에 놨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자꾸 달라졌어요.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로 자꾸 윈도우에서부터 도로부터 이제는 지나가는 고바이 지나가는 바로 그 근처로 거리가 좀 가까워졌어. 그런데 여기에 케빈 벨스를 보내고 아침이 다가오고 그녀가 지나간데 이런 결심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She lay them over. 그래 가슴에다가 보냈던 케빈 벨스를 가슴에 품어요. 근데 여성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긴 머리카락이 되겠죠. 그래서 구름 같은 그녀의 머리에 이렇게 감싸고는 그녀의 붉은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별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하룻밤이 지난 거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액션을 보면 창문을 열어요. 역으로 가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요. 지나간 데 놨더니 문도 열고 창문도 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음을 보내고 영혼을 보냈는데 역순으로 영혼과 retroactively 역순으로 마음과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붉은 왼쪽에는 검은 역순으로 아까 맨 처음에 그동안 좌절하고 고통을 가진 것들이 거꾸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러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모여서 마치 귀뚜라미처럼 제재거리면서 무슨 소리를 내듯이 너무 기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내죠. 그래서 채터링 그리고 wise and sweet 아까 두 가지 속성 중에 wise and sweet가 언어예요. 영혼의 언어는 wise하고 현명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언어는 달콤하죠. 이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그 말을 이게 랭귀지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머리가 마치 접힌 그런 꽃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녀의 발 아래에 사랑의 정적이 감돌다.
이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락강이 여기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무의식에 담론해서 증상을 드러난 것을 말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문맥도 있지만, 여기서 이 닫혀있던 마음이 모든 그 몸을 다 열어서 보이는 것 같은 상징적으로 이런 이 열림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돼서 바깥에 그들이라고 하는 내 바깥에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그 가슴 속에 입드가 돼서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는 상징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계에서 상징이 실제계에서의 그 대상이 바깥으로 나가서 상징계 속에서 결핍으로 남았을 때 바깥에 나간 것이 업체 R라고 될 수가 있었죠. 이 바깥에 나와 있던 그 대상이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 일시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어요. 아까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단편들 혹은 자기 안에서도 단편 복수로 되어 있던 모든 대상들은 이제는 바로 그것이야 라고 하는 락강이 이것을 싸라고 해서 됐지 바로 그것이라 하는 대상이 욕망의 대상이 완성된 일시적인 충족된 것으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고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이때가 바로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작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의 담론을 사랑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짝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개인의 정기적인 사실을 뒤돌아보면서 환원적으로 또는 retroactively 소급적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욕망의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펠릭 시그니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락강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이드도 펠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펠러스라는 얘기는 이제 남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남성의 그 기관하고는 다른 피너스라고 하는 다른 개념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언어가 없으면 펠러스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 펠릭 시그니파이어 중심으로 상징계에서 언어의 세계에서 결국 언어를 통해서 이 성의 역사,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러면서 펠릭 시그니파이어를 하는데 바로 케빈 벨슨 펠릭 시그니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여기에 희열은 이 향유라고 하는 펠릭 주의상수로 하는 것은 인간이라 하여금 여성의 몸 자체를 즐기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더 인간이 더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면에서 남자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기관을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의미는 인간이 전체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펠러스 남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락강이 주로 이제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더띵이라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이 말과 함께 등장하는 이런 것이 실제계에서는 불가능한데 여기 상징계에서는 가능하게 돼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해서 그래서 이 즐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상상계에서는 잘못 오인돼서 그것이 실제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실제 상징계에서는 상징계에서는 블라블라라 하고 하는 이 귀뚜라미가 굉장히 그러니까 소음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현명하기도 하고 달콤한 그런 잡다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 그런 소음인데 이것이 바로 락강이 얘기하는 블라블라라고 하는 상징계에서 펠릭 시그니파가 끊임없이 환유적으로 지환되는 그런 면에서의 언어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 말고도 작품 소설이라든지 혹은 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일단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곤이라는 것이 이제 모두곤이라는 인물이 외적인 하나의 증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 여자의 욕망이라는 것이 옵제 R가 되고 있고 이 옵제 R라고 이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어로 인해서 거세된 남자에 대한 보상을 주는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락칸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 인간의 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만족, 즉 이 주의상스의 개념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우리는 사랑 대신 사랑을 발견하는데 동시에 그 불가능한 성적인 그 관계 대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 여성 대신에 우리는 영혼을 또 발견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아리스토파네스에서 그 양성성이라는 우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업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이 사랑에서 상실된 그런 음경 혹은 남근을 대체하는 것이고, 따라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그 코틸리 궁정풍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것을 보상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옵제아라든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주의상스라든지 라블라블라라고 하는 그 제안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엔 결국 이게 플라토닉 러브나 코틸리의 전형적인 경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케빈 벨스라고 시는 결국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주의상스를 대표하는 것이고 옵제아를 대표하는 것이라서 결국은 이것은 그 남근의 기표로 존재하고 있는 남근의 그런 주의상스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개인의 고통은 끊임없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언어적으로 치환됐을 때 이러한 새로운 예술적인 창조의 서블리메이션의 즐거움으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전례를 정신분석학하고 문학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그러한 결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욕망의 시작이 실제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나 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